여러분, 독후감 쉽게 쓰는 방법 얼마나 알고 계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많은 글쓰기 고민인 독후감 쓰는 방법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독후감 쓰는 게 너무 어려워서 정말 쓰기 싫어요.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할지 시작부터 감이 잘 안 와요. 좀 더 풍성하고 많이 쓰는 법을 알고 싶어요 라는 고민을 합니다. 제가 독서노출 수업을 하면서 독후감을 정말 수도 없이 지도해 봤는데요. 저는 이번 영상의 방법들이 가장 쉽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독후감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고민하셨던 분들 이번 영상 꽤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도입부에는 무작정 줄거리를 나열하기보다는 경험으로 씁니다. 또 도입부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 책을 안 읽은 친구가 너한테 이게 무슨 책이야? 라고 질문한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런 책이야 라고 대답해 보라고 합니다. 즉 책에 대한 느낌을 적게 하는 겁니다. 독후감 본론 쓰기는 가장 중요한데 바로 책을 읽고 난 뒤에 생긴 변화, 즉 내 삶의 변화를 쓰는 거예요. 독후감에서 정말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론은 또 인상적인 장면과 그 이유를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장면이 아이와 공통점이 있다면 좋은 독후감이 될 수 있습니다. 책에 따라서는 교훈이나 가르침을 갖고 쓸 수 있습니다. 교훈으로 쓴다면 이것도 내 삶의 변화처럼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줍니다. 독후감 제목을 정할 때는 책 제목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내 글의 핵심 메시지를 반영한 제목을 메인 제목으로 잡아보세요. 글을 쓴 뒤에는 반드시 첨삭을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쓰고 있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두세 문장을 쓴 뒤 소리내서 읽기입니다. 아마 아이들은 여전히 독후감 하면 뭘 써야 할까가 큰 고민일 거예요. 이때는 우선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와 같은 기본적인 질문으로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봅니다. 독후감에서 문제는 아이들이 자기 생각에는 느낌을 쓸 때 단순히 재밌었다 라고 쓰는 겁니다. 이럴 때 부모님은 어디가 재밌었는지 그 생각의 근거를 찾도록 유도해 보시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독후감이 유명한 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말만 늘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점은 동의할 수 없어 하는 식의 비판적인 시각도 가져보세요. 간혹 어려운 책을 독후감으로 써야 할 때가 있죠. 전문가의 서평등을 찾아보고 싶은 유혹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잘 쓰기 위해서 남의 생각을 빌리면 나만의 독창적인 사고를 가로막습니다. 나만의 관점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독후감은 긴 줄거리여야 한다는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학년 아이들이나 독후감 쓰기가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책 제목과 짧은 느낌 한 줄 정도로 써도 됩니다. 독후감 쓰기 첫 단추는 아이에게 맞는 적절한 책을 고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중요한 도입부에는 무작정 줄거리를 나열하기보다는 경험으로 씁니다. 아주 사소해도 책 내용과 관련한 영화나 신문, TV에서 본 내용까지 경험이 됩니다. 내 경험을 쓰면 독자의 시선을 끄는 데 효과적이고 공감을 얻는 데 좋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이들이 도입부에서 항상 줄거리를 쓰는 게 국룰이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줄거리는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언급할 것을 권합니다. 그래도 줄거리는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뭔 내용인지 알지 않냐 이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줄거리는 독자가 별 궁금해하는 내용도 아니고 흥미를 유발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깨달은 거, 하고 싶은 말을 증명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 정도로 활용해 봐도 되겠습니다. 또 도입부에서 책을 읽게 된 구체적인 동기를 많이 쓰죠. 그런데 저는 아이들에게 이 책을 안 읽은 친구가 너한테 이게 무슨 책이야? 라고 질문한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런 책이야 라고 대답해 보라고 합니다. 즉 책에 대한 느낌을 적게 하는 겁니다. 독후감 본론 쓰기는 가장 중요한데 의외로 잘 활용 안 하는 팁이 있거든요. 바로 책을 읽고 난 뒤에 생긴 변화, 즉 내 삶의 변화를 쓰는 거예요. 독후감에서 정말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 관계를 다룬 책을 읽고 내일은 우리 반에 전학 온 친구에게 용기 내서 먼저 인사해야겠다 라고 다짐하는 거, 혹은 환경보호 이야기를 읽고 오늘부터 우유과 분리 배출을 꼼꼼히 실천하겠다. 별거 아닌 마음의 변화들도 책을 읽기 전과 비교해서 쓰면 됩니다. 평소에 이랬는데 책 읽은 뒤에는 어떻게 달라졌다, 어떤 것을 대하는 마음이 바뀌었다 하는 건 거죠.
그러면서 책을 통해서 얻은 생각이나 다짐 혹은 품게 된 새로운 바람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쓰는 마무리가 됩니다. 내 삶의 변화라는 게 그리 어렵지 않죠.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에 내가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면 그게 독서의 진짜 결실인 겁니다. 본론은 또 인상적인 장면과 그 이유를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장면이 아이와 공통점이 있다면 좋은 독후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단순히 설명하는 게 아닌 아이의 감정, 경험과 연결하면 좋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면 주인공이 전학을 왔는데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아서 혼자 교실에서 앉아 있었다. 쉬는 시간에 주인공이 창밖을 보며 슬퍼하는 장면이 나왔다. 이러면 단순 설명이고 나열이죠. 반면에 혼자 있는 주인공을 보니 작년에 처음 학원에 갔을 때 내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외로웠던 내 마음과 같아서 속으로 짠했다. 로 표현하면 자기 경험과 연결이 돼서 글이 훨씬 와닿죠. 어떤 장면에서 떠오르는 내 경험이 있는지, 그 비슷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또 주인공의 행동 중에서 이해가 안 갔던 순간이나 가장 마음이 아프거나 뭉클했던 말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인상적인 장면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됩니다. 책에 따라서는 교훈이나 가르침을 갖고 쓸 수 있습니다. 교훈으로 쓴다면 이것도 내 삶의 변화처럼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줍니다. 만약 정직과 신뢰를 강조한 책을 읽었다면 주인공의 경험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면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작은 잘못을 하더라도 감추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가져야겠다. 이러니까 구체적이죠. 독후감 제목을 정할 때는 책 제목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나 아는 정보지만 제목을 따로 짓는 건 나만의 관점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책 제목을 부제목으로 삼고 내 글의 핵심 메시지를 반영한 그 제목을 메인 제목으로 잡아보세요. 제목을 언제 정하는가, 이 타이밍은 자유입니다. 글을 쓰기 전에 제목을 정하면 전체적인 구조를 잡는 길잡이가 되고 글을 다 쓴 뒤에 정하면 내 글의 핵심 주제를 날카롭게 뽑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글을 쓴 뒤에는 반드시 첨삭을 합니다. 그런데 글을 쓰는 도중에 어색한 부분을 바로 수정해 나가면 글의 중심을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쓰고 있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두세 문장을 쓴 뒤 소리내서 읽기입니다. 눈으로만 읽고 확인하면 잘못된 문장이나 어색한 연결을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말로 소리를 내서 읽어보게 합니다. 이렇게 바로 수정하면 그 다음 문장을 쓸 때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인지하고 또 바로 써야지 하는 각인도 됩니다. 아마 아이들은 여전히 독후감 하면 뭘 써야 할까가 큰 고민일 거예요. 이때는 우선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와 같은 기본적인 질문으로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봅니다. 나아가서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만약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내 생각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 내용을 파악하고 글을 구성하기 위한 구조적인 질문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 감정이나 마음, 의미를 표현하는 독후감이 되죠. 독후감에서 문제는 아이들이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쓸 때 단순히 재밌었다라고 쓰는 겁니다. 각자의 언어 능력이나 표현력이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 부모님은 어디가 재밌었는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같은 질문을 통해서 그 생각의 근거를 찾도록 유도해 보시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아이가 점차 자기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독후감이 유명한 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말만 늘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 부분이 별로였다거나 이런 점은 동의할 수 없어 하는 식의 비판적인 시각도 가져보세요. 아이들이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고력을 기르는 밑거름이 됩니다. 간혹 어려운 책을 독후감으로 써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독후감이나 전문가의 서평 등을 찾아보고 싶은 유혹이 생기기도 합니다. 책의 내용이나 의미를 전혀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그걸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로 참고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잘 쓰기 위해서 남의 생각을 빌리면 나만의 독창적인 사고를 가로막습니다. 주의점은 참고하더라도 타인의 시선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 생각들을 발판 삼아서 나만의 관점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독후감은 긴 줄거리여야 한다는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동시 짓기 등 자신에게 적합하고 즐거운 형식을 자유롭게 선택하면 됩니다. 꼭 감상문이 아니어도 뒷이야기를 상상해 보거나 이야기의 절정이나 결말에서 내용을 다르게 바꿔 써도 됩니다. 특히 저학년 아이들이나 독후감 쓰기가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짧은 독서 기록으로 시작을 해보세요. 책 제목과 짧은 느낌 한 줄 정도로 써도 됩니다. 중요한 건 아이가 독후감을 통해서 스스로 다시 책을 집어들게 만드는 거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아이 수준에 맞는 책을 선택해야 제대로 이해하고 감상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 건성으로 넘기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의미를 파악하면서 꼼꼼히 읽는 그 정독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정독을 하면 머릿속에 내용을 그리는 연습이 되고 글을 쓸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네, 독후감 쓰기 첫 단추는 아이에게 맞는 적절한 책을 고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독후감은 근대 학교 교육이 자라면서 학생들의 독해력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특히 독후감 도입부에 줄거리를 쓰는 게 관행처럼 굳어진 이유는 과거에는 학생이 책을 실제로 읽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평가 도구로 요약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독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연결된 내면의 변화와 성장을 기록하는 과정으로 변하고 있죠. 그러니 아이들에게 독후감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숙제가 아니라 책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나만의 기록장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